예,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시간인데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관련해서 중국은 그 전에 뭐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좀 놓은 상태고 미중 간의 관계,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셨는데 말씀 나누기 전에 지수를 좀 잠깐만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변동성이 커서요. 네, 잠깐 좀 보고 갈게요. 근래 들어서 뭐 코스피가 이렇게 38포인트, 40포인트 떨어진 거는 좀 드문. 어제는 이제 코스닥이 한 2% 밀렸고요. 오늘은 코스닥이 1.5%니까 제법 밀리면서요. 2,510선까지 밀렸습니다. 대략 2,500 중반, 초반까지는 지금 보고 있는 건데 2,500을 놓고 공방전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수부터 체크해 드렸고요. 예, 중국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블링컨 장관이 중국 가면서 뭐 좀 분위기 좋아지는 듯 하다가, 네, 그 다음에 또, 이후에 보면 화해 모드 갔다가 서로 또 무슨 뭐 독재자보나 이런 것도 있었고 서로 으르렁으르렁 거립니다. 네. 미중 간의 지금 그 속내는 어떤 건가요? 예. 밀당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이제 뭐 영양 토끼는 굴을 세 개를 판다고 그러는데 네. 봉쇄, 경쟁, 협력 세 가지 전략을 같이 쓰는데 네.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경쟁 쪽에 너무 많이 보다가 보니까 예. 협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데올로기나 가치는 이것은 봉쇄해야 된다. 그리고 첨단 기술은 이것은 이제 경쟁 관계고 대신 기후나 환경 같은 경우는 이것은 협력해야 된다 그러는데 거기 플러스 하나를 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블링컨이 이제 뭐 이 영향을 준 것도 있지만 거기에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전략 하나가 플러스 1이 들어온 것이 네, 네. 첨단 산업은 여전히 경쟁하지만 별 실익이 없는 전통 산업은 협력을 하자. 네. 이게 미국의 최근에 벌어진 그 G7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이후에 나타난 전략 하나는 전통 산업에서 서로가 실익을 챙기는 방향을 모색해 보자고 하는 것이 최근에 나타난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국이 그 카드를 받아들일 게 있겠습니까? 핵심 산업은 다 안 주고 뭐 옛날 전통 산업만 같이 협력하자고 중국 입장에서는 뭐 카드를 받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중국도 지금 기대보다는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것을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명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난 것은 뭐 입으로는 뭐 디리스킹이나 디커플링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 네. 그렇게 욕을 하지만 상무장관 회담 또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재무장관 회담까지 다 회담에 응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던지는 카드에 대해서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거를 이제 염탐을 하는 탄색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장관들이 가서 옐런 재무장관도 시 주석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보면 이제 실무선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난번에 블링컨도 시 주석을 만났고 그죠? 뭔가 대화의 여지들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옐런 장관 중국 오기 전에 게르마늄, 갈륨, 히토류 수출 규제하겠다는 얘기하면서 손님 맞이하는 태도가 긴장감으로 갑니다. 그 긴장감을 협상 카드로 쓴다는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지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약간 다른데요. 네네. 그 미국이 중국을 이제 봉쇄했을 때 네. 중국은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뭘 했었냐면 4월 달에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자석류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기술 제품들을 이걸 규제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을 사실은 겨냥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게르마늄이나 뭐 이 갈륨 같은 경우는 요것은 전력용 반도체,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이 예. 많아요. 근데 전력용 반도체는 유럽이 셉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이 기술을 통제했지만 일본하고 네덜란드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장비도 막자. 반도체 압박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답을 딱 준 것은 히토류 중에서 이제 게르마늄하고 갈륨을 제재를 했다는 것은 우리 네. 메모리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유럽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누가 봐도 이건 경고다. 그래서 우리를 세게 압박을 했을 때 히토류 음속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충격을 주겠다고 하는 이 미국하고 유럽에 대한 경고를 한 거로 그런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는 뭐 갈륨이나 게르마늄 같은 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이제 메모리에 사용되는 공장에 사용되는 소재를 제재한다 이럴 가능성이 있죠. 네. 자, 그럼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어제 중국 방문했으니까요. 중국에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 뭔가 조금 결과 내지는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올까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카드를 던지 않았는데 실제로 예. 그 사이에 그 브링컨은 외교장관이고 그렇죠. 또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대통령이 세게 트럼프가 박아놨기 때문에 네. 못을 빼기 어려워요. 예. 근데 지금 당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보복관세.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율에 대해서 관찰국 지정. 그 다음에 국채. 요 세 가지는 뭐 바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거 주무장관이 바로 옐렌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옐렌이 가서 어떤 카드를 던지냐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옐렌이 만약에 보복관세 25%를 이거를 철회하거나 대폭 낮춘다는 시그널을 준다고 하면 중국으로서는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대신 이제 뭐 지금 미국이 재정 적자가 크기 때문에 뭐 국채 계속 발행해야 되는데 중국은 국채를 계속 팔아가지고 한 지금 8,700억 달러까지 낮춰놨어요. 1조 3천에서. 그래서 반대로 미국의 국채를 더 사주고 예를 들면 이제 보복관세를 낮추는 예를 들면 이런 바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뭔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역대 2명의 장관들은 가가지고 서로 이제 입장 차이만 확인을 했고 이번에 아마 종지부를 아마도 옐렌이 찍을 거 아닌가. 실제적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은 드라이브 샷이었다고 하면 네. 실제적인 점수 따는 것은 이제 옐렌이 키를 쥐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 네. 이제 뭐 오늘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틀 동안 어떻게 회담을 할지 그거 조금 들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보복관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보기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옐런 장관도 이제 중국 가면서 트윗에다가 이제 중국과 소통하겠다, 오해를 좀 줄이겠다 이런 얘기 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외교가 먼저 가서 일단 분위기 잡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실 뭐 심각하게 빠그러지면 사실은 경제적인 얘기를 못 가는 건데 다음 단계로 이제 재무장관이 가서 구체적인 얘기를 풀 수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세나 이런 것들이 조금 풀리면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시장 분위기도 미중 관계가 잠정적으로 약간 좀 화해 분위기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예. 기대보다가도 이제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지 하강을 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면 뭐 주식이든 뭐든 이제 확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냐는 것에 이제 가신 것처럼 가장 큰 것이 컨트롤 리스크죠. 미중의 이제 긴장이 뭐 투자하는 사람들에서는 가장 이제 부담이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뭐 7.23까지 기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외국 투자가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으로 있죠.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옐렌하고 관계에서 환율에 관한 얘기라든지 또 상대적인 화해 제스처가 서로한테 먹힌다고 하면 그런 컨트롤 리스크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는 뭐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쪽으로는 이제 명분 쌓기, 그리고 한쪽에서는 서로 실리 챙기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로서는 주요 산업이 우리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요. 미중 간의 갈등과 화해 양상 가운데 어떻게 영향 미치나가 제일 궁금한데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 갈등 가운데 우리는 끼어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계속 압박하는데 미중 간의 반도체 외교 전쟁 관련해서는 좀 예측하거나 우리가 좀 주목할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같은 양국 간의 긴장이 커진다면 반도체 공급량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팔지 말라고 하면 그만큼 시장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것이 뭐 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공급 과잉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한테는 악재임에 분명한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중국에다 공장을 이미 지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제 공장을 못 돌려가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러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이나 중국도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만약에 스톱시켜 버리면 그건 전 세계적인 뭐 메모리 가격이 대폭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것은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고 뭐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것만큼 제가 볼 때는 그럴 상황은 올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로서는 그 중국이 홧김에 이제 뭘 저지른다고 지금 미국하고 일본, 네덜란드까지 사실은 이제 제재에 대한 반응을 보였어요. 네.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그 별다른 반응을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반도체가 아니고 이 반도체에 대한 불만을 배터리에 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 배터리가 지금 뭐 대미 흑자에 굉장히 큰 자동차 관련되는 것들이 포인트지만 문제는 원자재를 전부 중국에서 사오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하나만 건드리더라도 우리 지금 배터리 산업이나 전기차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타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중국이 반도체는 가만두고 우리는 이제 배터리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M1 쪽이 좀 다른 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반도체 관련돼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가면 미중 간의 갈등으로 우리는 사실은 좀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일본이 반도체 요즘 좀 진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갈등 관계 가운데 일본이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요. 네네. 일본은 절박감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조금을 대만한테도 주겠고 뭐 이렇게 주겠다고 네네. 하는 것은 일본은 지금 뭐 1980년대 이후로 거의 20년 동안 반도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공장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 이제 뭐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것은 반도체가 아니라 소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도 첨단 이제 기술 공정으로 얘기했을 때 1나노대로 가면 지금 있는 실리콘으로서는 더 이상 진도나가기 어려워요. 그럼 신소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소재는 일본이 세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TSMC도 대만에서 안 하고 일본에 이제 레거시 공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 공장에 대한 의미보다는 오히려 소재에서 일본과의 협력 그리고 일본은 그 소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렛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 자기네 반도체 생산 공장을 이제 짓고 부흥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어부질이다 하기는 조금 뭐 그렇게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산업이란 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포기했다 갑자기 이번 달부터 하자고 해서 쉽게 되는 건 아니고 반도체 산업은 특히 더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미중 반도체 갈등은 어쨌든 간에 진행형인데요. 쉽게 풀리진 않고 지금 안에서 서로 협력을 찾게 될 텐데 우리 기업들은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될까요? 전략적으로. 잘하는 걸 잘해야지. 예. 지금 안 나는 것을, 잘 안 되는 것을 지금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이제 시간이 안 맞아요. 예. 지금 이미 전쟁은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왜 바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를 안 하냐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뭐 챗GPT를 얘기를 안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지만 챗GPT를 완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한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칩셋을 만들 때 그게 반드시 우리 하이닉스의 그 HBM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네. 그거는 지금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전 세계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말 한국이 독하게 마음먹고 HBM을 공급해버린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문 닫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메모리 쪽에 포커스를 더 이제 많이 하고 거기서 이제 완전한 뭐 어떻게 보면 그 초격차가 아니라 절대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중요하죠. 네. 전병조 소장님과 미중 간의 그 갈등, 반도체 산업 얘기를 좀 했고요. 아까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의 그 격앙된 분위기가 거기서 이렇게 치열하게 뭔가 붙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빌미를 찾고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는 게 2차 전지적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중국의 업체 그 고시원이 미국 쪽에 미시간이었나요? 뭐 진출 쪽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긴장을 했었는데요. 중국 업체들의 물론 우회적이긴 합니다만 미국 진출 최근에 그런 움직임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미국은 그런 거를 일부 용인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 때문에 그런데요. 네. 중국은 중국 안에서는 뭐 1등이지만 그것만으로 해서는 세계를 제패할 수가 없고 네. 중국의 목표는 배터리에서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 유럽과 미국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은 그걸 허용해 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한국을 통한 우회 수출 또 이제 미국의 세트 자동차 회사를 통한 예를 들면 이제 기술을 라이센싱하고 그 엔티티는 이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갖는 그런 이제 편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으로서는 시장 확보를 위해서 미국의 세트 메이커나 또는 한국의 업체들하고 손을 잡는 이런 이제 우회 전략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원자재를 코발트든 뭐 니켈이든 망간이든 간에 이게 흑연이든 중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예. 중국의 그런 소재 업체들하고 같이 코워킹을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원자재 확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서로가 사실은 윈윈인데 꿈은 서로 동상이몽이죠. 그러나 뭐 어차피 공급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것이고 또 지금 원자재, 배터리 원자재는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을 아주 현명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중국과 손을 끊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제 원자재 확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오판은 우리가 아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중국 업체들하고 이제 한국의 뭐 새만금도 그렇고 몇 개 전구체들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좋은 말씀이시네요.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 중국을 손잡고 또 가려는. 근데 미국 시장에서 어쨌든 중국은 잘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는 유럽 시장도 꽤 있고 미국 시장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미국도 이렇게 우회적으로 들어가면 국내 2차 전지 업체에서는 일정 부분은 중국의 포션도 좀 북미에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는 게 좋겠네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GM도 그렇고 뭐 이제 중국 기업들하고 같이 그 회사를 만들어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들을 네. 그냥 못 본 척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 지금 미국은 배터리를 못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러나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어서 그것을 누구 거든 빨리 받아가지고 시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단 이제 그것이 법을 만들어 놓은 데에서 그걸 위배되는 건 안 된다. 근데 거기에 이제 미국 기업들이 뭐 어떻게 보면 최대 적이죠. 국가적 이익하고 기업 이익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것이 중국 기업들이 우회해가지고 미국 시장을 일정한 포션만큼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지만 네.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뭐 한국을 이제 중간 다리로 이용해서 그 들어가려고 하는 것 또는 미국의 세트메이커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예.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냐, 이용하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 흐름이 되게 회복이 더딘데요. 하반기는 조금 좋아질는지 중국 경제 전망만 좀 짧게 전해주세요. 네. 그래서 중국 경제는 뭐 기대보다 못하다는 것이지 예. 하강하고 있거나 마이너스 효과가 이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뭐 심리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보면 이제 립스틱 경제, 그래서 뭐 이 경기 자체는 살아난다고 하지만 이 내구 소비재를 사는 소비는 하기 싫다.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하는 것은 오케이인데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 거기에 전제는 부동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야 뭐 차도 사고 전자제품도 사고 뭐 이러는데 중국이 부동산 경기를 3년 동안 잡아놨기 때문에 그것의 회복의 시간이 적어도 한 1년 이상 걸리는데 그게 아마 금년 한 4, 4분기 정도? 네. 아마 그때 정도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서비스라든지 뭐 음식료 소비는 회복되는 건 확실한데 내구 소비재 지연이 우리로서는 이제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대부분 중간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나빠진다고 오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 아마도 하반기 또는 4, 4분기 예. 쪽은 이제 굉장히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미중 간의 관계, 특별히 반도체 또 2차 전지 이야기까지 또 속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수는 여전히 좀 약한 흐름들로 가는 흐름들이고요. 오늘 좀 밀려갑니다. 네, 이슈앤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